17대 열린 우리당 의원을 지낸 임정인 변호사가 LA에서 남북 통일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임정인 변호사는 17대 의원 당시 열린 노동당원이라 불릴 정도로 소신을 택해 외로운 전사라는 호칭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인권 변호사로 함께 일하면서 정치적 동지로도 활동했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책적인 견해 차이로 당을 탈당하면서 그의 소신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출신구인 경기 안산에서 소신대로 무소속으로 재출마하며 낙마하기도 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아직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변호사 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 통일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본다. 지금의 역사적 과제는 뭐냐?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을 극복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거죠. 통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전쟁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6.25를 통해서 다 알게 된 거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과반수를 얻은 것은 뜻밖에도 그 당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8개월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좀 그래도 좀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를 사실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우선 남북관계에서는 저도 많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회담을 한 사람입니다. 회담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책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판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래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 2월 22일 하고 난 뒤에 3개월이 안 돼서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폐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한 4개월쯤 뒤에 가동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됐고, 지금도 북한을 계속적으로 북한하고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북한과의 대립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즉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 북한의 친북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 4일 지방선거까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특별히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에게 반북 정서를 활용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큰 잘못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저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독재체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독재체제다. 3대 세습으로 대표되는 독재체제다는 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산다는 거죠.
못 사니까 교류가 강화되고 뭐 하면 또는 통일로 나아가면 우리 것을 많이 주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됐는데 그걸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권이 나쁘다. 그 세 가지 같아요. 특히 반북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장성택 처형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도 정말로 안 좋은 일이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런데 장성택 고모부 뭐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정권적 차원에서 왕조국가 같이 왕이 사람을 누구 죽여라 그럼 바로 죽이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미국 사람 만났을 때 미국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만은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민주진영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경제력에서는 몇백 배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것을 반북 정서를 활용해서 약간의 반북 정서를 활용해서 정치권이 국내 정치의 자기들의 집권과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45년으로부터 역사적 과제 속에서 잘못된 거다. 북한을 몰아붙이고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해답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육자회담이 있습니다. 육자회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 일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육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뭐냐? 북은 핵을 포기한다. 두 번째로 미국은 북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한다. 세 번째로 불완전한 정전체제, 53년 이후로부터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정전체제의 상호적인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 이걸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 때에 정부에 있었던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세력, 네오콘들이 이걸 바로 뒤집어가지고 이행이 안 됐지만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모델은 뭐냐? 북한이 군사적인 것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땅을 제공했죠. 땅과 노동력을 제공했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서 거기서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에 많이 지금 공장이 가 있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훨씬 더 확대하고 원래 2천만 평에 2,000개 기업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123개 기업밖에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델을 신의주, 그다음에 서쪽에는 남포, 해주, 신의주로 확대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함흥, 청진, 낮은선봉 확대해 나가서 우리와 북한이 같이 해서 우리도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북한도 발전해야 돼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캄보디아보다도 경제력이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거쳐서 온 북한 탈북자 세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캄보디아가 더 낫다고 얘기하거든요. 캄보디아, 라오스가 얼마냐? 국민소득이 한 1,000불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통일, 즉 베트남 무력 통일은 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독일식 흡수 통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0불도 안 되는 북한과 통일하면 엄청난 통일병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평화 공존하고 평화 교류하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 그럼 20년, 30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듯이 2050년도에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도 제치는 그러한 경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를 보면은 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DJ 대통령 98년도 이전에 53년 휴전되고 35년 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사람은 2,500명이었다고 그래요. 2,500명. 그런데 2005년도에 평양 등등을 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해에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10만 명이 가서 본 거예요. 응? 저는 2001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 북한을 처음 갔습니다. 2001년도에 국회의원직 하기 전에 시민사회 사람들이 8.15 경축 행사에 간다고 해서 한 300명 있을 때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처음 가니까. 그래서 뭐 북한 일반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북한 땅이구나, 우리 민족이 사는구나. 뭐 누구 여기도 가신 분 있겠지만 누구나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것으로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을 갔어요. 그 전에 제가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갔을 때 이쪽 중국에서 남쪽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북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97년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불과 4년 만에 제가 평양을 거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갔어요. 4년 만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매우 안 좋았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중국과 관계에서.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떠냐? 중국 공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완 가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타이베이 가고 그 두 번째 도시인 까오슝이라고 남쪽에 있는 도시도 가고. 저는 갈 때마다 홍콩 가서 부럽다. 우리는 언제 우리 일반인들이 가나? 그런데 주에 800편이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타이완 인구가 2천만입니다. 2천만. 2천만 중에서 200만 명이 한 해에 500만 명이 간다고 그래요. 중국은. 그리고 200만 명, 10분의 1이 중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저우에서 한 3개월, 중국의 소주에서 3개월 정도 몇 년 전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타이완 자본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금강강 숫자는 뺀 숫자입니다. 10만 명이라는 게. 평양에 간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전이 있었는데 그 후로 평양 개성공단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은 만나야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4년도 2008년 국회의원 할 때 저희 지역 분들 몇 차례 개성공단 모시고 갔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그때 갔다 오길 잘했다고. 이렇게 맡길지 누가 알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또 경의선과 서울과 신의주의 그 기차도 연결했었고 그리고 경원선도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도로까지 내서 통일전망도 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다 묻혔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남북관계 개선해라.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북한에 대해서 사실 얘기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계신 분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물론 해야 되지만.